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의 절망. 2. 한국의 충격적인 발언. 3. 미국 정부의 뒤늦은 후회.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미국이 파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인해 악화되었고, 미국은 한국에 큰 의존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미국은 외부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미국의 파산 위기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국 사이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함으로써 양국 간의 긴장이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미국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더 큰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이 훼손되었으며 양국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나빠진 결과 양국 사이의 상업적 교류와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변경해야 했고,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이든과 미국은 큰 절망에 빠졌는데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국내 기업인 122명이 대거 동행했습니다. 최근 꾸려진 경제사절단 가운데 단연 최대 규모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전기선 HD 현대사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미국 기업 총수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미국 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많이 정상회담에 참여한 적이 없을 정도로 미국 기업들도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로 여기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포함해 퀄컴과 GM, 보잉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키드 마틴 CEO까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워싱턴 선언 중 바이든이 또 한국을 열받게 하는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한국의 용감한 한 기자가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불안해하고 있다, 라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바이든은 제 생각엔 지금까지 많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그들을 저지하거나 성장을 방해하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국익은 한국이 잘 해내길 바라는 것이라며 자신이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쳤던 것들이 한국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에도 혜택을 가져다주며 전 세계에도 이익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반도체법, 칩스 액트 등 일련의 정책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면 한국도 혜택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법으로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난 윈윈이라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첨단 장비 수출을 제한해 중국에 있는 삼성과 SK 공장을 큰 위험에 빠뜨렸는데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니 말도 안 되죠. 중국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조사 중인 가운데 미국이 대중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미국의 첨단 GPU, 그래픽 처리 장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제프리 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는 중국의 기술 혁신 속도를 늦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미국은 민감하고 중요한 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강화해 나가고 있다, 라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어 난처한 입장이라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중국 내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제재법을 따라야 합니다. 반제재법이란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인데요.
바이든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의 중국 제재에 동참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에 있는 삼성과 SK 공장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경우 중국 공장에서의 디램 생산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만큼 회사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는데요. 이렇게 충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반대로 한국이 미국에 청구서를 내밀어야 한다는 시원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에 수백조 원의 투자도 했으니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그에 합당한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워싱턴 선언에서 우리들의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은 워싱턴에 모인 미국 핵심 반도체 및 관련 기업 CEO들을 모두 만나 미국 대신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설득했고, 이들은 즉각 미국 대신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소재 기업 코닝의 웬델 윅스 대표는 지금까지 코닝은 한국에 100억 달러를 투자했고 수천 명을 고용해왔다며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한국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사실을 밝힌다고 말했고, 이재용 회장을 만난 직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장비 회사이자 미국 1위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한국의 공장뿐만 아니라 대규모 R&D 센터도 짓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공장을 다른 나라에 짓는, 특히 한국처럼 반도체 시장 규모가 큰 곳에 짓는 일은 종종 볼 수 있었지만 이렇게 기술 보안이 핵심인 메인 R&D 센터를 다른 나라에 짓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려던 것을 삼성 때문에 한국에 짓는 것으로 바이든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반도체 제조장비 회사 램리서치도 미국 투자를 취소해버리고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램리서치 팀 아처 최고 경영자 CEO는 한국이 자신들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의 신공장과 R&D 센터를 모두 지어 한국에 사실상 을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재용의 설득에 미국 기업들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바이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미국이 아닌 한국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바이든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원래는 미국에 수백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려 했지만 바이든의 계속되는 뒤통수에 화끈하게 한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 기흥구와 화성 301만 M, 평택 289만 M에 차례로 반도체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용인 남사읍의 시스템 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 규모는 710만 M로 앞서 지은 세 단지를 합한 것보다 큽니다. 투자액 300조 원의 직간접적 생산 유발 효과 700조 원, 고용 유발 효과 160만 명가량으로 예측됩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삼성뿐만 아니라 SK도 이곳에 415만 M 규모 용지에 12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고 있습니다.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부장 업체와 팹리스 등 최대 150개 회사를 유치합니다. 세계에서 감히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크고 압도적이며 가장 중요한 반도체 단지가 바로 한국 용인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곳에 미국 반도체 관련 회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회사들이 들어오기 위해 난리가 났습니다. 이곳에 입점하는 순간 초대박이 나지만 제외되는 순간 한순간에 아웃사이더가 되기 때문이죠. 이에 미국 현지 매체들은 이재용 삼성 회장이 바이든의 집인 워싱턴에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이끌어냈다며 바이든이 제대로 복수를 당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난 바이든은 이제야 한국에 파격적인 특혜를 제안하며 한국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CNBC는 이번에 IRA 세부 조항을 통해 바이든은 한국의 배터리 3사가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며 이번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 배터리의 확장을 막아 한국 배터리 3사가 전세계 점유율 70%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홍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은 한국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핵 사용 논의에서 한국이 더 큰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바이든의 이러한 발표에도 삼성은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천명했고, 이재용 회장의 설득에 미국 대신 한국에 투자를 하기로 한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투자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해외는 국가 차원에서 유치하려 힘쓰고 완성자
기업들은 협업에 사활을 건 구애를 하면서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네덜란드, 노광장비 ASML 회사처럼 전 세계 슈퍼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전기차 시대에 맞춰 중국 산물 배제시키면서 완성자 업계는 배터리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 필사적으로 한국 배터리 3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이 귀하신 몸이 되면서 협상력이 높아진 만큼 초기와 달리 향후 합작 공장 설립은 K배터리 기업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K배터리는 이미 대규모 양산 체제를 구축했고 향후 7에서 8년치 일감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협상력의 우위에 서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M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사 JV 얼티엄셀즈 4공장 투자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급한 나머지 삼성 SDI의 신규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GM에 납품한 전례가 없고 GM이 선호하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양산하지도 않지만 GM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삼성 SDI 방식으로 폼팩터 변화까지 각오하며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M은 북미 수요의 안정적인 배터리 조달을 위해 4공장 설립을 요청하고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특정 고객사의 신규 투자가 집중된다는 점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양한 완성자 업체와 투자를 발표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위해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얘기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함께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총 3개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혼다, 현대차 등과 합작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고 테슬라 전용 배터리 공장도 국내에 건설 중입니다. 또한 도요타와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 MOU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자동차 고객들의 분량이 상당히 견조하다며 이런 상황은 전년 대비 올해도 25에서 30% 성장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프리-IPO 성적과 저조한 수물이 문제시되던 상황에서 포드와의 터키 JV가 결렬 위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기론이 점화됐던 SK온에 대한 전망도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후발주자인 까닭에 뒤늦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SK온을 두고 업계에서는 자금 수울 문제만 해결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기지로 SK온과 협업체제를 발표하면서 SK온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GM 입장에서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 외교적 걸림돌이 많은 중국 업체나 자국 완성차와 테슬라 대응에도 벅찬 파나소닉은 대안이 될 수 없는 한국 배터리 3사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포드도 비슷한 이유로 유럽의 SK온 등과 추진하던 JV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LG 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북미가 아닌 유럽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도 가능했지만 유럽도 미국식 IRA 정책이 남을 가능성이 크고 또 고출력을 요구하는 상용차 배터리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국 기업을 우선시하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내걸며 엄청난 투자를 받았던 많은 스타트업들은 아직도 아무런 소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조리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적극적인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던 유럽에서도 한계를 통감하며 오히려 국내 기업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핵심 부품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유럽의 몸직임은 지속돼 왔습니다. 유럽 신규 배터리 업체 중 노스볼트, 스웨덴, 를 의시로 베르코, 프랑스, ACC, 프랑스, 브리티시볼트, 영국, 이타볼트, 이탈리아 등 최소 8곳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장 완공 시점은 지난해 연말부터 2024년에 몰려 있었지만 노스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유럽 배터리 업체들은 그동안 배터리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더욱 나빠진 글로벌 금융환경과 에너지 비용, 여기에 미국의 IRA 법까지 겹치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발도 안 되고 있고 설사 개발을 끝내고 양산한다고 해도 이미 유럽의 양산시설을 갖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이 투자한 스타트업 노스볼트는 지난해 초부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수물 문제로 아직 성과가 없어 당초 독일에 이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유럽 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장 건설에 드는 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IRA 법이 나오자 노스볼트는 유럽 투자 계획을 지연 혹은 중단하고 북미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노스볼트에 이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 브리티시볼트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며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배터리 작업에 나섰지만 대외 경제 상황과 미국의 IRA 법, 그리고 한국산 배터리의 강세 등으로 계획에 잇따른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유럽에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좋은 성능과 안정된 가격 및 공급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영향은 새로운 업체가 비집고 들어오기가 여간 힘들게 아니라는 현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강자들과 견주려면 성능이 멀뚱하게 좋던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데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성능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배터리를 연신 발표하는 한국 배터리 3사의 벽을 허물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중국 CATL 등 세 곳의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유럽도 중국 의존도 탈피 및 견제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면서 미국 IRA 법과 같은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이 주목됩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유럽 내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은 한국 배터리 3사밖에 없다. 이제는 유럽 내에서도 중국 자본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더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3사는 이미 확보해 둔 수주 잔고가 엄청납니다. 배터리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모레 K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 계약 없이 2030년까지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2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3.4%, 57.9% 증가한 수치이고 지난해 4분기 20조 원 어치의 수주를 추가로 확보해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는 385조 원으로 몰라섰습니다. SK온은 같은 해 10월 기준 220조 원 규모, 삼성 SDI는 공식적으로 수주 잔고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는 11월 기준 120조 원 수준의 계약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3사는 매년 매출 성장폭보다 더 큰 신규 수주를 확보해가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레 말까지 1,000조 원 달성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 계약 시 최소한 물량 보장 조건이 포함돼 있어 실적 하락 리스크도 적다 고 했습니다. 배터리 판가는 고객과 협의해 정하는 만큼 전기차 판가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면서 전기차 가격이 인하된다고 해도 배터리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보다 오히려 상승 여건이 더 크다 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조는 2030년 전후까지 지속돼 국내 배터리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K 배터리 업체들이 다양한 완성자 업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꼽습니다.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파우치형과 원통형 등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춰 고객의 어떤 요구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으며 중국산처럼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며 값싸게 만드는 것보다 품질과 안정성 위주로 만들면서 높은 신뢰도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박철환 서정대학교 교수, 자동차학과는 완성자 업체들의 K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에 대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고 품질이 좋은 때문이다. 일본은 파우치형 배터리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과 납품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중국산은 실제 스펙과 다르고 겨울철에 특히 약한 성능에 따라 소비자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지난 2008년 6월 무인항공활용 전문가 김병원 씨는 헬기를 타고 공사 부지를 찾아보던 중
충남 보령에서 거대한 기하학적 무늬의 미스터리 서클을 발견했습니다. 인적이 없는 거대한 초지에 마치 태극 무늬를 그려둔 것 같은 이 광경을 목격한 그와 촬영팀은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였죠. 보통 미스터리 서클은 누가 그렸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UFO가 그린 것이다 라는 설이 일반적인데 보령의 미스터리 서클 역시 그러했습니다. 지름이 200m는 좋게 넘어 보이는 이것을 만약 인간이 그렸다면 이 역시 비상한 일입니다. 트랙터로 제초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트랙터의 회전 반경을 생각했을 때 저렇게 작은 원을 그리거나 정확한 원을 그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제초기, 예초기로 제초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어렵습니다. 저렇게 정확한 모양을 하늘에서 그렸을 리는 만무하고 작업자가 직접 생각하며 했더라도 그의 두뇌가 미스터리니까요. 어쨌든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미스터리 서클의 비밀은 바로 가수 서태지가 컴백을 알리는 총보용으로 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뒤 이번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공위성으로 신기한 사진을 찍어 공개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자신들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으로 포착한 지구의 모습을 소개하는 지구 전망대 어스 오브저버터리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기회가 없는 일반인들이 인공위성으로 찍힌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 2월 중순 나사는 맨 18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한 장 대문에 걸어두었는데 사진이 몰수록 신기합니다. 크게 4개로 나뉜 섬을 둘러싸고 바다 위가 전부 까만 점으로 촘촘히 찍혀 특정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도대체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낸 까만 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선의 제16대 임금 인조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수라상 앞에서 기미상궁이 기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기미상궁이 검은색 종이를 밤에 싸먹는 모습이 신기해 자신도 똑같이 이를 하얀 쌀밥에 싸먹어 봤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인데다 짭짤고소한 것이 그런대로 입맛에 맞았던지 기미상궁에게 음식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나 기미상궁은 딱히 정해진 이름은 없고 전라도 광양의 김여익가 올린 불건이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조는 마땅한 이름이 없으니 그냥 김이라 부르라 고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김을 식용으로 사용한 역사는 1000년이 넘지만 김을 처음으로 양식한 사람은 전남 광양에 살던 김여익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714년 광양영감 허심이 쓴 김여익의 묘표, 체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여익으로부터 시작된 김양식 덕분에 김 수출은 매년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어느새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 식품이자 농수산물 중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하는 효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어찌나 양식법이 신기했던지 웹사이트 대문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말 미국 나사는 인공위성으로 찍은 지구의 모습을 소개하는 지구 전망대라는 사이트 대문에 한국의 남해안을 촬영한 사진을 걸었습니다. 완도를 중심으로 찍힌 이 사진에는 해조류 양식장이 점선처럼 흩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나사는 대부분은 실제 색상이지만 바닷물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 음연과 색조를 분리하고 필터링했다고 밝히면서 완도는 기온이 따뜻하고 조수가 강하지 않아 얕은 바다에서 김, 다시마, 미역 등을 기르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조류는 보통 부표가 달린 로프에서 양식하는데 이 기술 덕분에 만조 때 충분한 햇빛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해조류가 수면에 가깝게 위치할 수 있고 간조 때에도 바닥에 긁히지 않는다며 한국은 초밥에 사용되는 붉은 김 파이로피아 수출량에서 세계 1위라고 소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완도 앞바다에 짝 깔린 천연자원에 가까운 김은 한국이 세계에서 으뜸이고 바다가 존재하는 한, 다시 말하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채굴할 수 있는 금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전쟁 중에도 한국산 김을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죠. 지난 2022년 5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개월 뒤 한국김수출협회는 재미있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러시아 김 수출이 약 4,699만 달러로 2020년에 비해 약 50.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액으로 따지자면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러시아가 한국의 4위 김 수입국인 겁니다.
2016년 12에서 5년 만에 급성장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후 통계입니다. 올해 2월 말까지 러시아에 대한 김 수출은 약 65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월과 4월에는 각각 168만 달러와 15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절반으로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러시아로부터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러시아에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마른 김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수출된 양이 약 32만 1737kg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7%나 증가했습니다. 전쟁 중에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수입했다는 것이죠. 보통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 김은 스낵 김입니다.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김이고 영화배우 휴 잭맨 딸이 길거리에서 김을 먹는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마른 김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해 먹는다는 뜻입니다. 참기름을 발라 맛소금 뿌려 구워 먹든 김밥을 싸 먹든 삼각김밥을 만들어 먹든 볶음밥에 첨가해 먹든 어떤 방식으로든 김을 직접 요리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마트에서 김을 구매해 먹을 수 있어 그 의상을 실감하기 어렵겠지만 사실 김은 한국산 농수산식품 중 압도적인 수출 1위 품목입니다. 2021년 김 수출액은 6억 9,28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89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로써 연간 김 수출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대비 15.4%로 급증하면서 성장세도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데 이로써 수출 2위 참치 5억 7,920만 달러와의 격차도 매년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김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한국김은 전 세계 114개국에 수출되는 그야말로 효자 중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더구나 한국 경제에 있어서 김은 참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부가 가치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완도 등지에서 직접 양식해왔기 때문에 외국에 특허료를 지불하는 등 물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 100% 국내 어민의 손에 쥐어집니다. 원재료를 수입할 필요도, 특허료를 지불할 필요도, 농약을 사용하거나 특정 재배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환경과 어민들의 땀구슬로 이뤄낸 작품이 바로 김양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산 김이 어떻게 전 세계 시장에서 이토록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일까요? 2017년 7월 17일 스위스 제네바로 잠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40차 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 총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코덱스는 한국이 제안한 김제품 규격안을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규격인 코덱스 규격은 전 세계 187개국의 식품 기준으로 국제교역에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코덱스 규격 중 해조류와 관련된 규격은 김이 최초인데요. 포자를 밧줄에 심어 양식하는 김은 조금 과장해 100번이 손길을 거쳐 우리 밥상에 오릅니다. 즉, 많은 정성이 필요한 해조류라는 의미죠. 현재 전 세계에서 김을 생산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태국 정도에 불과한데 이 중 한중일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를 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은 김을 생산합니다. 지난 2012년 한국은 꿈의 숫자 1억 속을 넘겼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속은 100장을 의미합니다. 2011년까지 세계 최대 생산국이던 일본이 8,500만 속에 그치면서 사상 최초로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다 2021년 약 1억 4,513만 속까지 생산량을 늘렸죠. 그런데 같은 김 생산국이라도 한국산 김을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수입 김의 82%가 한국산 김으로 알려졌는데 마른 김과 조미김의 비율의 5대 5입니다. 일본에서는 김을 술안주로도 먹고 밥과 함께 섭취하기도 하는 만큼 한국이 직접 맛을 가미한 조미김과 자신들이 직접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마른 김을 함께 수입하는 겁니다. 중국 역시 조미김과 마른 김을 골고루 수입하고 있는데요. 태국이 조금 특이합니다. 태국은 의외로 꽤 많은 김을 생산하지만 태국으로 생산되는 한국산 김의 97%가 마른 김입니다. 태국에서 제조되는 스낵김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산 김의 수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한류의 영향도 크지만 무엇보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활발한 웰빙 트렌드 덕분입니다. 한때 서양인들은 김의 겉모습을 보고 검은 종이라거나 잡초,
미개한 음식 등으로 부르며 무시하면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식품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김이 가진 효능이 알려지고 한류 열풍을 등에 업은 외국인 유튜버들이 한국 김을 소개하는 영상을 끊임없이 제작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생겼는데요. 다만 특이하게 한국은 참기름 또는 들기름을 바른 후 소금을 뿌린 형태의 김이 소비되지만 서양에서는 쌀이 주식이 아닌 관계로 간식처럼 김을 섭취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스를 활용해 간식처럼 만들어 생산하죠. 한국산 김의 인기에는 김의 품질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김은 워낙에 까다로운 생산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즉, 깨끗하고 청정한 바다에서만 생산되는 것인데 지저분하고 오염된 바다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조류, 일조량, 수온, 연분의 네 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최고의 김이 생산되는데요. 의도 34에서 37도 해안에서만 생산되며 같은 의도라도 수온에 따라 맛이나 성분이 다릅니다. 최적의 수온은 약 5에서 8도인데 4도 이하로 내려가면 성장이 되지 않고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뿌리가 녹아버립니다. 여기에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해안선이 길어 갯벌이 크게 발달했는데 갯벌에서 양식하는 우리나라 김은 불에 잠겼을 때 갯벌이 공급하는 풍부한 영양분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영양과 맛이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돌김이나 재래김 등은 한국 고유의 자연환경에서만 생산될 뿐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같은 품질의 김을 만들 수 없습니다. 농약도 필요 없고 비료도 필요 없이 하늘이 내린 천혜의 자연환경에서만 자라는 영원히 캘 수 있는 금이지만 가장 까다롭게 생산되는 금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맛을 가미하는 조미 기술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대부분 스시용 김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두껍고 습기만 제거된 김을 생산하며 대부분 내수 시장에서 소비됩니다. 반면 한국의 조미김은 참기름이나 들기름 등으로 풍미를 더하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 때문에 간식으로도 술안주로도 최고로 꼽힙니다. 이러한 조미 기술은 감히 일본이나 중국이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한때 바다의 잡초니 검은 종이니 무시당하던 김은 어느새 한국 농수산품 중 독보적인 1위 수출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에서 한국에 진출해 김 생산을 준비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원산지를 달고 수출될 것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이 가진 고유의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